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레오 14세 교황에게도 내년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이곳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회견이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여 분 동안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정상들끼리 기념사진을 찍는 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물었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답답하다며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 개발은 이미 막을 수 없고 북러 협력으로 대북 제재도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는데요. 핵물질이나 미사일 추가 개발 중단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염두에 둔 듯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해선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의 만남에서도 내년 방한을 계기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교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선 이른바 당청 갈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 남이기도 하다며 필요하다면 서로 지적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당이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며 여당일수록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하고 이곳에서 진짜 능력이 발휘된다며 민생과 경제, 포용과 개방을 위한 정부 노력을 당이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공항 환송 행사에 부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며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도 언급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비난하지는 않고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가짜뉴스를 남발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청 불화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코스피 9천 시대를 맡게 됐다며 거듭 월드클래스 대통령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틀째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막 끝났는데요. 민주당 내 반응 나왔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오후 공식 일정 없이 별도 장소에서 대통령의 순방 결과 브리핑을 지켜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에 대한 질문에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고 당내 갈등은 원수처럼 싸워선 안 된다.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이론가가 아닌 실천가가 돼야 한다며 포용성을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공개회의에선 이 대통령을 거듭 치켜 세우며 갈등설 진화에 집중했습니다. 정 대표는 코스피 9천 시대 개막을 두고 대통령을 잘 뽑았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했고 순방 성과에는 또 월드클래스 표현을 쓰며 극찬했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콕 집어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예외적 보안 수사권 허용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만일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당청 갈등이 고조되는 건 시간 문제란 관측이 많은데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주 거취를 밝힐 거로 보이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도 이르면 이번 달 말 총리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김용민 의원도 SNS에 내란 재판을 사법 내란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언하는 등 선명성을 드러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는 건 매한가지인데요. 지금도 병원에 있다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과로로 입원한 지 이틀째입니다.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장 대표를 향한 당내 사퇴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다만 장 대표 입원으로 즉각적인 사퇴 압박은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다음 주요 선거를 위해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며 선관위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가을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쇄신파 김재섭 의원 역시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라면서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장 대표가 퇴원할 때까지 사퇴 요구를 잠시 접어두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제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돌연 보류한 안철수 의원은 지도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정작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낙선자들과 국민 목소리를 듣고 당 쇄신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권파들은 여전히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사퇴는 정치적 미숙아들의 주장이자 뇌구조가 의심된다면서 가을 사퇴론 역시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엉뚱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발족한 가운데 장 대표는 특검 추진과 재선거 특별법 추진으로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 퇴원 뒤 당직 개편을 검토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당 내홍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 속 지도부 안에서도 퇴진 요구엔 동의하나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고심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네, 여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네,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원구성 협상이 계속 공전 상태입니다.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인데요. 오늘 아침 공개회의에서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충돌했습니다. 주요 발언 각각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민주당 지배의 무소불위의 국회였습니다. 국회 중상하의 시발점은 법사위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원구성 시한으로 못 박았던 민주당은 오늘도 끌려다니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원내에선 국토위원회와 정문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최근 지지율 흐름을 고려할 때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원내수석이 다시 만나 원구성 협상 타결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네, 열흘 동안의 조사 결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총체적 부실로 요약하면서 감사원 감찰 등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열흘간의 조사 결과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강동환 사무사장 등이 포함됐고요. 또 이어 서울시 선관위에선 위원장 등 4명이, 송파구 선관위는 위원장 등 3명을 각각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어서 규명위는 각급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규명위는 실무진에 대해선 책임보단 업무에 있어서 미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규명위원회는 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했던 서울 송파구 지역 대응 상황을 중심으로 당시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총 발급 수량을 관리하기 위해 필수인 일련 번호를 중심으로 한 혼란상을 설명했는데요.
오전 11시 40분 일선에서 서울시 선관위에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 1년 번호를 문의했는데 5시간 넘도록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 무렵까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규명위는 서울시 선관위가 상급 선관위 보고도 없이 일부 투표소에서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점도 짚었고요. 당일 저녁 7시 27분에 시작한 개표 또한 여전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쇄 축소 지침을 선거인수 하한 50% 수준으로 결정한 배경에 예산 낭비 등을 언급한 건 본말 전도의 참정권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했다고도 질타했는데요. 이를 통해 규명위원회는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등 10가지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를 옮기겠다며 경찰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경찰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이끄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협상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물리력을 동원해 경기장에 진입하기에는 반발이 부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 등 관계부처의 투표지 이송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요? 네, 선관위는 지난 16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 관련 물품들을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경기장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인파가 몰려 봉쇄되는데 개표를 마친 투표함과 용지, 투표록이 경기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표가 끝난 후에는 물품들을 송파구 선관위 청사 등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이미 개표가 끝난 경기장 안에 2주 넘게 있는 겁니다. 경기장 건물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산하 9개 체육단체가 6월 한 달 동안 업무 공백으로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선관위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아직 선관위 요청에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화 경찰을 투입하거나 업무 방해에 대해 경고하며 봉쇄 상황을 해제하려 했지만 명확한 시위 주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개표소에 진입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제압되고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침입한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청와대에서 열흘간의 순방 성과를 브리핑했는데 잠시 듣고 오시죠. 제가 지금 막 졸리는데 그 시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뭐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뜰을 거니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말씀도 하시더군요. 자기가 올렸다고.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 북핵 문제다. 체제 안전의 문제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네, 시차 때문에 졸린 것 같다면서도 직접 순방 성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뭐 나중에 전국 현안 얘기할 땐 잠이 확 깨는 것 같다라고도 했는데 어떤 점을 직접 얘기하고 싶어서 기자회견 형식을 갖췄을까요? 그러니까 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G7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 성명이 아니라 이제 지지 선언이 나오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는 게 또 밝혀졌잖아요. 근데 저는 내용보다도 이 자체 기자회견 자체가 조금 주목이 많이 됐습니다. 예.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다녀와서 기자회견을 한 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예, 이례적이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네티즌 용어로 이제
답내뛰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답내뛰. 예. 답답해서 내가 뛴다. 예. 그러니까 하도 기사가 안 되니까, 기사가 안 나오니까 국내에서 다 이제 당청 갈등, 정청래 대표 뭐 연임 도전 막 이것만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이제 기자들이 가서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못 받으니까 네.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의제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도 내가 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답답해서 내가 뛴다. 답내뛰 때문에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껄끄러운 당청 관계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뭐 흔쾌히 막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죠. 이론가, 운동가와 실천가,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는 현실이죠. 실천이 중요해요.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의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 엄청난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럼 엄청난 갈등처럼 보이는 건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인정을 했고 오늘 대담에서 얘기한 내용은 사실 해외 순방 중에 그 SNS를 통해서 대통령이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한 논조로 SNS에서 오늘 내용을 그대로 적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재차 강조한 겁니다. 예. 이것은 소위 그 민주당 진영 내에서 있는 지금 갈등, 특히 정청래 당대표에게 하는 얘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으로서는 보다 폭넓고 포용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편, 다른 편 가르고 너무 협소한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재차 이제 강조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갈등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게 이제 온 국민이 더 확실하게 느껴진 것 같고 결국 8월 다가오는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도 지금 대통령의 어떤 지금의 기분, 사실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그 불만입니다. 아쉬움이 적나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긴장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펼쳐질지 특히 전당대회 때 말이죠. 그게 좀 기대도 되고 또 염려도 됩니다. 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갈등, 원수처럼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이 단어를 보면은 포용적이 돼야 되고 개방적이 돼야 되고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쟁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다. 그래서 특정 지지층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치는 현실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게 맥락을 보면은 아까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막스 베버의 그 이제 책임윤리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이번에도 강조를 한 건데. 뭐 좀 돌려서 말했지만은 정청래 당대표 지금 특정 지지층에만 딴지일보 게시판에만 지금 관심이 있지 민생, 경제 이런 거 챙기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부 지지율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좀 아주 점잖게 저는 당대표를 이렇게 꾸짖었다. 뭐 좀 속된 말로 돌려갔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뭔가 친청 친명 간의 멸칭으로 싸우고 이런 현상들을 좀 말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당청 갈등, 명청 갈등이 부각되면서 정청래 대표의 속내도 여전히 복잡해 보입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면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를 읊기도 했는데 정 대표의 이른바 폴더 인사를 두고도 여권 내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코스피 9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폴더 인사. 예. 그 점이 좀 특이했나요? 예. 자연스럽게
높은 것은 아니었죠. 아무래도 어떻게 각도상으로 볼 때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태도로서 보여준 거 아닌가.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정색하고 싫어한다. 정 대표의 현란한 정치 기술은 솔직히 별로라며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포기하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 정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출마를 해야 되겠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해요. 아니 왜 자기가 나가려면 나가지. 네, 이런 가운데 강득구 의원이 받은 문자 메시지. 역대 어떤 당대표도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분은 처음이라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하는 내용이 포착됐습니다. 네, 또 문자가 본회의장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는데 이것도 우연일지 의도적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확실히 100%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의도됐다고 봅니다. 이런 시국이라면은 충분히 뒤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다 알거든요, 의원들이. 네.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저것은 이제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6.3 지방선거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역시 명청 갈등이 아주 지금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갈등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첩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 대통령 그 귀국 환송 인사에 나가서 폴더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겨야 될 곳에서 졌는데 마치 승리한 것처럼 바로 당대표가 6.3 지방선거를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굉장히 속이 상했겠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해야 될 게 많죠. 민생도 챙겨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공소 취소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공소 취소라고 하는 당면 문제보다도 당의 입장에서 특히 8.6 운동권 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지금 또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 그다음에 검찰 보안권 완전 폐지에 몰두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서 대통령하고 의견이 좀 달랐던 거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공소 취소를 해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당에서 막고 있는 거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명청 갈등이 아니라 또 청 옆에 뒤에 앞에는 여러 또 8.6 운동권 그 출신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끝날 명청 갈등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폴더 인사를 하고 나서 의원총회에 가서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나 그러면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읊었거든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잖아요. 꽃은 핀다는 거니까 나는 결국 연임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이게 뭐 모든 시그널들이 다 지금 연임 도전 다음 주 정도에 사퇴하고 이제 연임에 도전하는 걸로 나오는데 뭐 아까 전에 친정청래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대통령이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 이거 완전 친명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이제 당무 개입까지 이제 협박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고 뭐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해도 곱게 보이지가 않는다. 뭐 오늘도 또 월드 클래스 세계적 지도자 뭐 이 얘기하고 대통령 잘 뽑았더니 코스피 9천 시대가 됐다. 이거 조롱한다라고 또 느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친명인 척한다. 그래서 그냥 빨리 사퇴하고 그냥 도전하시는 게 차라리 당내 분란을 덜 일으키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폴더 인사가 논란이 되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폴더 인사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유난 갈등이 한참이던 때였고 폴더 인사를 한 후에도 유난 갈등은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폴더 인사의 의미가 좀 절치부심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하고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지금 대립각을 세우는 그 원인과 이유도 다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폴더 인사 120도, 150도 절을 한들 여태까지 켜켜이 쌓여왔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태까지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원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조롱하게 되고
속에서는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도 이번 그 8.17 전당대회에 나오려면은 내가 왜 나와야 되고 왜 해야 되고 라는 것을 솔직하게 당원들한테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때는 뭐 과거에 이재명 지사는 자기는 생각하기도 싫다, 생각만 해도 싫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요? 예, 그럼요. 방송에 나가서 직접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갑자기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차라리 오히려 민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정청래 대표도 강조를 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풀더인사는 너무 과했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사정이 복잡한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아온 장동혁 대표가 어제 갑작스럽게 입원한 이후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당대표는 응급실을 찾은 뒤 의료진의 권유로 입원하였습니다. 당의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장동혁 대표 측은 단식 후유증과 과로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사퇴 압박과 한동훈 의원 복당 이슈 등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의 원인일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동훈 의원 최근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과 포옹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됐고요.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폐지법에 동참하기도 했는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투샷은 매번 무산됐습니다. 단식은 5개월 전의 일입니다. 몸이 아파서인지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 대표의 모습은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하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병원에 간 것도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근데 저는 그 간 김에 좀 푹 쉬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이미 상실한 상태예요. 다만 유영하 의원은 지도부가 선거 패배에 책임지는 건 무리가 아니지만 퇴원할 때까지는 사퇴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자고 하는 등 계파 갈등 속에서도 사퇴 공방은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아프다니까 쾌유를 빌어야겠지만 병상 버티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장동혁 대표가 거취 압박 있을 때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나 단식에 들어갔다 뭐 이런 예를 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또 시차를 두고 또 과로하면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올림픽 공원에 가서 집회도 계속 참여를 하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도 계속 받겠죠. 그래서 그 당권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눈에 이제 실핏줄이 터져서 처음에 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쉬는 게 좋겠다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고 의사가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실제 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 분위기도 아까 전에 유영하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야박하게 좀 몰아붙이긴 그렇다. 근데 단식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다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필리버스터 단식 그리고 직 걸고 전당원 투표 이것도 한번 본인 거취 문제 있을 때 나왔고 그다음에 뭐 박미도 사실상 굉장히 궁지에 몰렸을 때 한번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띄웠다고 보시는 분들이 또 당내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있을 거냐. 물론 이거를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뭐 금방 오지 않겠냐. 그러면 다시 재점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착한 정서상 아픈 사람한테 막 나가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퇴 압박이 좀 잦아드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와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데 여기에서 뭐 계속 더 독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뭐 입원한다고 이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과로 스트레스, 피곤, 피로 겹쳤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국내임 그 의원총회 때 사퇴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스트레스가 엄청 나죠. 그런데 그거는 이해하면서도 결국은 지금이 본인이 처한 또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을 잘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나온 이후에 정말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의원들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의사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이미 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퇴원과 동시에 거취를 표명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다른 법과 제도적으로 당원 당규상으로는 이제 뭐 선출직 중에 4명이 이제 물러나야 본인도 물러나는 거지만 오히려 본인 스스로 먼저
물러나 주는 게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 개혁이라는 면에 있어서 퇴로가 아니라 이제 진로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진로의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장동혁 투샷이 성사되지 않을까 기자들이 굉장히 기다렸다고 하는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입원하면서 투샷은 성사되지 않았고요. 한동훈 의원이 어제 KBS 생방송에 나가면서 김대식 의원과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김대식 의원은 좀 장동혁 대표와 좀 가까운 쪽이었잖아요. 예. 이런 뭐 일련의 과정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그 투샷을 피하기 위해 계속 뭐 입원을 했거나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젠간 만나야 되는데 뭐 언제까지 피하겠습니까? 근데 뭐 실제로 몸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이제 지금 집중 포화를 피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분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친한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 반한 정서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인간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이 주최하는 미래 포럼 거기에도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명씩 이제 접촉폭을 넓히고 있는 거고 그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장동혁 대표는 제가 당권파 쪽으로 얘기를 들은 걸로 보면은 사퇴할 마음이 1도 없답니다. 1도 없다. 예, 1도 없다라고 내년 8월까지 간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예, 장동혁 대표는 사퇴할 마음이 없지만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출격을 한 걸까요? 장동혁 사퇴는 시간 문제라면서 나는 보수 재건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싶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당장 이 재선거 이슈 가지고 장 대표가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어요. 저는 보수 재건에 정말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은데 전공법은 전당대회를 하는 거죠.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이라고. 책임을 지지 않은 지도부가 없어요. 그렇죠. 네, 처음 보는 철면피 같은 장면들인 거죠. 물러나세요. 뭐 좀비 지도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들의 정신적 그 구조, 뇌 구조가 저는 의심스러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철부지 미숙아들 그리고 외계어를 쓴다. 한국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뭐 철없는 뭐 소리, 뭐 그다음 뭐 어린 놈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고 하셨는데 뭐 어제 외계어라는 표현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조광환 최고위원, 장 대표 사퇴하라는 사람들은 뇌구조가 이상한 미숙아들이다. 좀 이런 격한 표현이 나왔어요. 철벽 방어에 나선 모양이더라고요. 저런 어떤 강력한 저런 용어를 쓴다고 그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저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뭐 철없는 소리라든지 뭐 외계인, 외계어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결국 정치는 책임이고 그다음에 또 더더군다나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당 지도부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 거는 당원 당규에 없더라도 관례화돼 있던 겁니다. 왜 예전에 기라성 같은 그 당 지도부 대선배님들이 왜 그만뒀겠어요?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선거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말은 좀 이상하지만 서울, 부산 지면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근데 부산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졌습니다. 서울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하고 거리를 뒀기 때문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진 선거거든요. 당대표 입장에서.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14대 2면은 명백하게 진 선거입니다. 우리 광역단체장들 다 뺏겼잖아요. 웬만한 곳에서는. 그런데도 책임을 안 진다 하면은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죠. 책임 정치에 맞지 않죠. 예, 장동혁 대표에게 책임지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눈에 띄는데 내가 보수 재건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오세훈 시장이나 유희동 의원 지원 사격에도 나선 바가 있고 이 둘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뭔가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 재개 신호탄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유승민 의원이 소위 말하는 승리 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지원 유세를 간 곳은 대부분 다 당선되고 장동혁 대표가 간 곳은 다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효과가 아직도 있는 것이냐,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보수 재건 이쪽에 좀 본인이 힘을 쓰겠다라는 건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동혁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고 철면피네, 철구지네, 무슨 이런 얘기해, 찌질이네 이런 얘기 해봤자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있는 김재원 최고 그리고 신동욱 최고 이 두 분을 설득해서 이제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남은 게 없다. 신동욱 최고가 물러날 가능성이 이게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의총도 그렇고 계속 상황이 어떻냐면은 침묵하는 다수가 있어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마뜩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물러나게 할 때처럼 예를 들면 물병도 좀 날아가고, 근데 지금 물병 뚜껑도 안 닫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그 다수들이 TK 다수들이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하려면은 결국은 TK 그분들은 이제 부르는 호칭이 언더찐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당의 주류 이 사람들이 움직일 정도로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 지도부는 무너지지 않는다. 예,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1도 없다고 취재를 하셨는데, 어제 나경원 의원은 차기 당대표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내 경험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네,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안 물러나면 나오는 상황을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전당대회 상황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데, 저는 키를 의외로 김재원 최고가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동욱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인데 먼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또 최근에 보였던 굉장히 과민한 반응을 이제 보였다고 하는데, 오히려 김재원 최고가 그런 면에서는 TK 쪽에 있는 TK 쪽에 계신 정치인입니다만은 그분이 굉장히 좀 빠른 분이고 판단이 늘 좀 빨라왔고, 그래서 의외로 그분이 그만두면은 신동욱 최고는 엄청난 압박을 느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있다. 근데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선관위 국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병상에서 생각이 좀 복잡다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6.3 지방선거 당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정의안 씨의 피습 자작극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테러범이 정 씨의 지인이었고 정 씨는 아버지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는 건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리 유세를 하고 있는 정의안 전 후보에게 음료수 컵이 날아들었죠. 30대 남성이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진 정 씨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정말 폭력이 다시는 정당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던진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놈이 무슨 시장이냐? 젊으면 시장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면 테러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사건 발생 전 정 전 후보와 컵을 던진 남성 간의 통화 기록이 드러나면서 자작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논란이 확산되자 개혁신당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보도한 내용대로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네, 테러범과 정의안 전 부산시장 후보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자작극이었다는 건데 개혁신당 입장에선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당세가 강하지 않은 개혁신당에서 일어났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게 일어났다, 자작 테러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 지도부 총사퇴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전화 통화를 미리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잡힐 줄 알았는지, 전화 통화를 그러면 휴대폰 전화 이 통화 내역을 안 볼 줄 안 건지 정말 너무 우습게 봤구나. 정치를 좀 엄벌을 처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 정의안 씨 부친이 그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친의 병원으로 간 거잖아요.
그분이 또 예전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일종의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이루는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개혁신당이 사실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이번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부잣집에서 내가 내 돈 써가지고 선거할 테니까 공천 좀 달라라고 하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앉을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이 이런 것까지 겹치니까 이번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실 기초의원 100석을 우리가 노리겠다라고 했는데 1명 됐어요. 진보당은 40명 됐고 정의당 원외인 정의당도 6명이 됐는데 1명 됐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외면을 받았다 국민들한테. 그러면 당의 진로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보수 재편할 때 같이 이제 흡수 합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일을 계기로 개혁신당이 좀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자작극 테러 왜 했을까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걸까요? 인지도 높여서 조금이라도 표를 많이 받고 싶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개혁신당이 뭐 이렇게 내세우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나 정책적인 특이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여론조사상으로도 수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예, 조국 신당에 비해서도 뭐 낮았고 거의 이제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사실 선거에서 질 수는 있습니다. 작은 정당이 지기가 쉽죠. 우리나라는 뭐 거대 양당 시스템 아닙니까? 하지만은 어떻게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작은 정당이고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특히 청년 정당을 많이 또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말 옳은 목소리를 내다가 지는 거하고 저렇게 자작극을 하다가 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 또 가당치 않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뭐 젊은이들은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거는 젊은이들, 청년과 그렇지 않은 다른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어떤 그런 어떤 변명, 그러니까 이제 자작극임이 드러나기 전에 당에서 나온 논평들이죠.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이고요. 앞으로 아마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를 포함한 개혁신당은 당의 진로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도 좀 피해자적인 입장이고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는 점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오늘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후속 실무 협상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레바논 공습에 이란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예정됐던 스위스 뷰리겐슈토크 리조트 앞에 와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회담이 결국 불발이 됐는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스위스 뷰리겐슈토크에서 오늘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회담은 일단 취소됐습니다. 저는 지금 회담장 입구에 있는데 경찰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서 보시다시피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조금 전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 그리고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함께 참여하려던 대면 회담이 공식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실무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 연기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JD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행을 전격 보류한 직후에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실무적 조율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합의로 설정된 60일간의 협상 기한, 즉 오는 8월 16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일정에는 시작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협상이 이렇게 첫걸음부터 멈춰선 진짜 배경이 뭔지 궁금한데 이란 측 반응 나왔습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준비 부족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로 향할 준비를 마쳤으나 일정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친 헤즈볼라 성향 매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계속된 레바논 남부 공습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 역시 스위스 방문 계획을 연기하면서 대면 협상 동력은 당분간 약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란의 모지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의 직접 협상 자체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표명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네, 협상은 삐걱거리지만 다행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선박들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다행히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풀리자마자 그동안 석 달 넘게 발이 묶여있던 유조선 등 대형 상선 7척이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당국도 해협 내 대기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갇혀있는 한국 선박 24척도 개별 신청을 거쳐 조만간 해협을 빠져나올 전망입니다. 선박들은 기뢰 위험이 있는 중앙 항로 대신 안전한 이란 측 대체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에너지 업계도 유전 재가동과 수출 정상화 준비에 착수했지만 기뢰 제거 작업이 남아있는 데다 또 이란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뷰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해서 핵 검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은폐와 기만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른바 말뿐인 비핵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잠정 합의에 따라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가 미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시설 사찰과 농축 우라늄 위치 확인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직접적인 이면 합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란과 IAEA 간에 사찰단 초청을 위한 부속 서한이 작성됐습니다. 이 서한을 근거로 향후 미국 사찰관들도 테헤란에 들어가 검증 작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Now it's for us to sit down with our American colleagues, our Iranian colleagues, and start formulating the concrete steps that will have to be taken. 이번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60일간 후속 협상을 진행합니다. 합의문에 따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국제적 감독 아래 희석돼야 합니다. 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집니다. 양해각서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주요 성과로 내세웁니다.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but they've agreed not to, and you'll see that very clearly in the agreement. 하지만 이란이 북한처럼 몰래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이번 합의로 막을 수 있다고만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970년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 당시부터 이미 핵 개발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결국 합의의 성패는 서면 약속이 아닌 철저한 사찰과 투명한 검증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하지만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 때문에 난처한 미국 사이의 감정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종전 협상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전 양해각서를 무시한 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격퇴를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우파 언론과 친밀한 미국 상원 의원들을 통해 압박하려 합니다. אנחנו יצרנו שטח חיץ שם, שטח ביטחוני, אנחנו נשאר בו ככל הנדרש. איראן רצתה שאנחנו ניסוג משם.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강요들도 진격을 외치고 극우 채널 방송인들은 트럼프는 패자, 벤스는 인간 말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졸지에 인간 말종이 된 벤스 미국 부통령. 네타냐후가 미국 이란 간 합의에 격분한다는 보도에 관해 질문받고 불쾌했다며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 초강대국의 수장이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Is that over the last 3 months, 2/3 of the defensive weapons that have protected your homeland have been built by American hands and paid for by American tax dollars. 평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박힌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은 미국이 합의 준수를 보장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이란을 상대로 독자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이란의 60일 핵 협상도 출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해 답답해했다며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뚜렷한 수가 있으면 북미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고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린 오늘도 광화문 광장은 붉은 물결과 뜨거운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비록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우리 대표팀을 향한 시민들의 믿음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는데요. 현장의 생생한 응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빨간 색깔 옷 입고 지하철 탔을 때 조금 민망했거든요. 근데 광화문 오니까 이제 다 같이 열기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설레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왔어요. 이렇게. 저는 4년 전부터 이미 심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여기 올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시작한다고 하니까 바로 왔죠. 남은 경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인이 설령구 쪽으로 멋진 크로스를 날렸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정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고 다음 경기도 정말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보여줬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땀으로 샤워를 한다는 느낌으로 응원을 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번 멕시코전에서도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함성이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네, 주장 손흥민 선수의 고향과 팀의 에이스로 거듭난 황인범 선수의 모교에서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의 고향 강원도 춘천. 유치원생 아이들까지 목청껏 우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어른들도 이에 뒤질세라 목소리를 높입니다. 멕시코와 팽팽했던 전반전. 아쉽게 득점 기회를 놓치자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모든 선수들, 모든 선배님들이 부상 없이 잘 돌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표팀 파이팅! 대학교 실내 강당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붉은색 응원봉을 부딪히며 2연승을 기원합니다. 1차전을 통해 팀의 확실한 에이스로 거듭난 황인범 선수의 모교에서도 열띤 응원전이 열렸습니다. 붉은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학생들, 태극기까지 손수 만들어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후반 직후 안타까운 실점 상황이 발생하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다 같이 응원해가지고 재밌었어요. 져서 아쉬운데 다음에는 이기면 좋겠어요. 2차전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대표팀. 시민들은 다가올 3차전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32강도 진출하고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YTN 홍석입니다. 네,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는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밤늦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검찰의 구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치를 떠나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정의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배심원단이 비공개로 평의를 진행하는데 혐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선고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열흘 동안 열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가운데 재판 결론이 나오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도 일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전 부지사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를 포함해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혐의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이루어지던 2023년 검찰이 검사실에서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소주 4병을 생수병 3개에 옮겨 담는 이른바 병가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7명의 관련자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금속 묘목 지원 등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수사 인력 한계에 더해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 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는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괴사가 심해 절단 수술한 환자의 다리를 깁스로 착각해 잘못 버렸다는 건데, 경찰은 자문을 거쳐 수술의 위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9일 만에 풀렸는데,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로부터 발견된 신체 일부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8일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 측은 가족의 요청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마취가 필요 없을 만큼 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쌓인 상태로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려졌는데, 청소 업무를 맡은 60대 남성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하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붕대가 이미 똘똘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딱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석고라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병원 관계자가 신체 부위가 잘못 배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술은 병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수술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절단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학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의료재단 대표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색 옷을 입은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 갑자기 얼굴 위로 이불을 덮더니 손으로 세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병원 측은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라고 해서 그 다운받은 USB를 회수를 가져와라, 회수를 했고요. 그럼 직원들한테 입조심하고 직원들한테 말조심을 함부로 시켜라.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해봤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보령시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노인보호기관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어서 CCTV 영상을 취득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신고 의무자 누락 등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을 예정된 만기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어제 채권자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기업 어음의 원래 만기는 올해 12월과 내년 3월이었지만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평일 오전에 열리면서 응원 문화도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광장 대신 백화점 앞이나 회사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즐기는 새로운 응원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대형 전광판 앞에 모인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를 함께 지켜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맞춰 입은 시민들은 3-3-5 응원전에 참여하며 월드컵 분위기를 더합니다. 예,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니까 더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We love it. Yeah, it's so much fun to see everyone wearing like red and cheering on and like being out here. So we're so glad that we can experience this together. 대한민국! 같은 공간 멕시코 관광객들도 멕시코를 외치며 자국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응원하는 팀은 달랐지만 월드컵을 즐기는 열기만큼은 같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이렇게 백화점 앞이나 일상 공간에서 응원이 이루어지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월드컵 시간대가 바뀌면서 응원 문화 자체도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금융가도 응원 무대로 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 광장에는 직장인과 시민들이 모여 대형 화면으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즐기는 모습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HS 효성은 직원들이 함께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사내 강당에 응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번 경기는 약간 몰래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훨씬 당당하게 볼 수 있어서 재밌고 좋습니다. 뜨거운 응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아쉽게 패배로 끝났지만 시민들은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0대 0인데 거의 그래서 다음 경기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화점 앞과 회사 등 생활 공간이 응원 무대가 된 이번 월드컵. 시민들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대하며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오늘 서울은 34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위보다 호우에 대비 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 산간에 호우특보가, 남해안과 일부 강원 지역으로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영동에도 최대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도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기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 그 밖의 내륙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로 오늘보다 9도 가까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휴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